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남양주 뭐 이렇게 예, 저는 불굴의 희망입니다. 남양주 희망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수원을 전국으로 이런 말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유, 만들려고 노력해야죠. 두 분들은 네. 예, 저희 신사적입니다. 숙녀적입니다. 숙녀적이다. 좋네요. 숙녀 기간을 갖겠습니다. 좀. 자, 지금 국회에서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공방 이어갑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저는 뭐 이게 안 끝났으니까 평가하긴 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뭐가 궁금하냐면 한동훈 내정자 자녀가 체드윅 학교 다니잖아요. 네, 엄청. 근데 이 학교가 엄청난 귀족 학교더라고요. 별명이 10억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 10억 든다는 건데 중고등학교 한 해 학비가 4,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 그 소위 자사고 등이 귀족 학교라고 비판받을 때 그게 한 해 학비가 1,000만 원인데 비하면 4배고요. 그리고 이 학교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대학 컨설팅 비용 등이 추가로 든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체드윅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해외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네. 이것과 연관하여 지금 뭐 자녀가 논문도 쓰고 뭐 많은 걸 했잖아요. 소위 스펙 쌓기를 했는데 한동훈 내정자가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그 논문을 입시에 쓰지 않았으니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걸 묻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 학교 왜 보냈으며 그리고 그 많은 논문들을 왜 썼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61%가 국내 한국인인데요. 한국 사람이고 내국인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인 재학생 비율을 줄여라 이런 요청을 받는 학교고요. 중요한 것은 해외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주로 보내는 학교인데 그럼 한동훈 내정자는 왜 이 학교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왜 논문을 그렇게 무지무지 많이 준비했을까 궁금했고 이게 또 인맥 쌓기용이라고 하네요. 네. 재벌가, 유명 연예인, 손자, 손녀 등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쓰지 않았다? 근데 그런 스펙들이 주로 아이비리그 대학 가는데 쓰는 스펙인 것은 맞거든요. 네. 그럼 안 썼으니까 문제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군요. 아직 논문을 안 썼으니까 뭐 입학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죠. 그냥 공립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도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진학시키기 원하는 아니면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드윅이라는 학교는 국제학교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입학 요건이 외국인 학교하고 국제학교는 아마 좀 틀릴 거예요. 네. 외국인 학교는 외국 국적자나 아니면 외국에 일정 기간 이상을 살았던 학생들로 입학 자격이 제한이 되고 국제학교는 아마 그런 입학 자격은 제한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비는 좀 비싸죠. 근데 국내에서 살면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해외 유수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 국내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스펙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스펙을 의원님.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허위 인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저는 이 논문이나 이런 거를 정말로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누가 대신 써준 거거나 아니면 인턴을 안 하고도 한 것처럼 증명서가 발급됐다는 무슨 구체적인 게 입증이 됐다면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거는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막 하면서 야, 저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똑같아요. 한동훈 후보자를 거의 지금 다음 차기의 정치적인 거물로 성장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민주당 쪽에서. 예, 뭐 검사가 2번 연달아 대통령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장을 시켜주고 그게 계신 입장이 거죠. 달라요. 지금. 그때 야당 여당인데 무슨 여당이 그렇게 됩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은 이게 하나의 근거는 나왔죠. 케냐의 어떤 분이 내가 써줬다. 네. 그래서 대필은 어느 정도 정황상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근식 씨가 이분은 뭐 그 친윤 스피커 대표적인 친윤 스피커인데 이분이 한동훈 딸 스펙 쌓기 저도 몰랐던 세상이다. 예, 그리고 이게 조국 전 장관과 빗대서 이게 아버지와 혹은 엄마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점은 송구하다. 예, 이런 요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비싼 대학 한동훈 그 내정자 딸이 돈 벌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고 이게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한동훈 내정자와 한동훈 내정자의 딸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근식 씨가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아직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은 건데 중요한 건 그 한동훈 내정자의 딸의 사촌들이 똑같은 스펙 그죠? 거의 비슷한 스펙을 쌓아서 아이비리그를 갔고 한동훈 내정자의 딸이 그 길을 갈 것으로 예측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내정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뭐 해봐야 이건 뭐 서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한동훈 내정자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10억 귀족 학교로 불리는 그 국제학교에 다니는 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많은 논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케냐에 있는 대필자에게 돈을 따님이 벌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얼마를 줬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그리고 약탈적 논문 돈만 내면 논문 실어주는 곳에도 냈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그런 걸 조목조목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케냐 대필자에겐 얼마 주셨습니까? 이렇게요. 저는 궁금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다 많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좋은 학교 많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뭐 싱가포르 대학도 참 좋은 대학이고 유럽 쪽에도 좋은 대학 많습니다. 보다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을 나왔으면 이 비자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그 나라에서 취업까지 하는 학생들이 보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충분한 경험을 쌓고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 커리어를 들고 한국에 와서 또 한 몫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간 4,400만 원의 학비와 컨설팅을 고려하면 거의 연간 1억이 들 거라고 예측되는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면 이런 대안 정도는 제시하셔야죠. 의원님 이건 별건데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연간 1억씩 지원해서 외국 대학 갈 수 있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0억씩 좀 지원해라. 이런 대책이라도 마련을 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귀족 학교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 아마 논문과 많은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해외 유수의 대학 좋다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장학금을 꽤 많이 받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 쪽에서 하는 장학금도 있고 어느 독지가가 1조 이상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재단도 있고요. 근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들어가기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면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 단계까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식으로 가야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을 칩니다. 네. 그래갖고 우수 집단을 정말 소수를 딱 모집을 해요. 그래갖고 그 우수 집단은 그 다음부터 거의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갖고 네. 다 키워주거든요. 자, 이게 교육 방법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고등학생이 반독점법, 국가 채무, 그리고 분쟁 이후의 교육과 보건 의료 개선 방향 이런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새 고등학생들 그 정도 논문 쓸 수 있어요. 아니, 중요한 거는 대필해줬다는 케냐 사람이 나선 겁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도 쓰면 천재소녀로 임명해가지고 지원해줘야죠. 그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언론의 보도 태도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케냐 대필자가 나섰으면 집중 취재하셔야 된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하나 팩트 체크할 게 지금 대한민국 수시 입학 제도에서 학교 외의 수상 실적 등은 이게 더 이상 참고 자료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되지도 않고요. 조민 양의 경우는 2008년 거를 2019년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검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206님께서 중3 엄마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점수 관리 필요합니다. 수행평가 수준도 대학교 논문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고입도 대입도 유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국회의원의 어떤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탄 출마 아니면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한 출마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타당한 그 의문 같아요. 아니 출마하면 안 됩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없습니까? 그 중량급의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전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면서요. 근데 대장동을 품고 있는 분당 갑에 보궐선거가 같은 날 실시돼요. 그러면 자신의 최대 치적을 낸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인천 계양은 아무런 연고도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선은 연고 얘기하시면 거기 김병관 의원이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고문이 김병관 의원과 경선한다거나 김병관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 의지를 밝혔는데 그곳에 갔다면 아마 또 후보에 자리 뺏었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윤석열 후보 편인 안철수 후보든 뭐 그 이재명 후보든 등등 뭐 다 유승민 전 의원이든 다 자유입니다. 네.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김병관 전 의원은 정작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온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관 전 의원 때문에 뭐 거기를 못 가고 인천 계양으로 갔다. 그거는 사실 억지에 가깝고요. 아니요, 억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천 계양이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글로 간 건데 불과 2달 전에 대선을 치렀던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정치 행보치고는
뭐랄까요, 너무 속보여요, 사실. 무슨 속이 보입니까? 저는 지금 대선 이후에 본부장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본부장 비리 수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검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그 출마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그리고 김병관 의원이 양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지 말라는 뜻이죠. 정치권에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객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김병관 의원이 이미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이재명 고문이 거기 가는 건 저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제가 뭐 힘은 없지만 말렸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화법이 통하나요?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하면 그게 양보 안 할 테니 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모양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다 아세요. 뭐를 왜 아시는데요? 출마를 하는지, 그리고 왜 성남에서 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인천으로 옮겨서 출마를 하는지 뭐 다들 아시니까 여기서 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이유가 뭔데요? 그냥 바람이 있다면 인천 계양의 시민들께서 글쎄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본인의 기존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한 번쯤은 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지 김용남 않을까 의원님, 싶어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명분이 없습니까? 일단 출마의 명분이 없죠. 지역 선택도. 자, 그러면 그렇고.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는 명분이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판교에 왜 있어요? 가장 먼저 안철수 연구소, 지금의 안랩을 거기 설립했다는 그 거 아니에요? 연고만 본인의 있으면 연고가 직장. 있는 거고 명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연고와 명분은 일단은 다르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전국 선거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명분을 갖습니다만 네. 네.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우선은 자기 자신이 그 지역과 연고 있는 데서 정치를 하는 게 아우 그런 연고주의 맞죠. 너무 싫습니다. 저는 아니 그게 싫고요. 어떻게 연고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는 연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계동에서 하시다가 어디도 가시다가 그건 뭐 별로 계속 그 정권 잘 얘기해봐야. 모르겠고요. 이번에 보세요. 확실히 말이 연고가 딸리니까. 있죠. 아니 뭘 딸려? 거기 그러면- 자기가 설립한 회사가 거기 있는데. 아니 그럼 그 설립한 회사 있으면 진짜 가면 안 되죠. 왜요? 이해충돌이잖아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장도 아닌데요. 어머, 대통령이 좀 말씀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강원도 인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었는데요. 그냥 지나갈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자정부로 종료됩니다. 아까 4시 3분에 공식 일정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6시에 마지막으로 좀 인사하고 갈 것 같은데요. 오늘 퇴임 관련해서 기자회견 아니었죠. 연설도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갈까요?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5년 내내 사실은 억지 주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억지였다고요? 시작부터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미. 아니, 그걸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 장악을 위한 시도를 자꾸 검찰 개혁이라고 우기는 그 억지도 5년 내내 들었고 급기야 검수 완박까지 갔잖아요. 더군다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참담하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또 그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도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자, 김영남 의원님. 네.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고 자 그럼 아니, 잘한 저게- 점도 하나 짚어주세요. 잘한 점요? 네. 광고는 잘하셨죠. 아이고 재민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금 물러나시는 거고 그것은 지지율이 증명해 줍니다.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계속되는 여론조사에 많은 것이 당선자보다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조사들이 있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으로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수위도 없이 집권하셔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박근혜 대통령 수준으로도 사실은 못 올린 것 같은데. 올리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최근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소득 불평등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불평등은 커졌죠. 이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 장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웃기는 게 진짜 검찰 장악했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저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검찰이 검찰 천국이었던 때도 없는 역설의 아이러니였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은 그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세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부의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이제 5년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까지 억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보면 5년을 평균 내보면 박근혜 정부보다도 적었다. 맞아요. 그런데 취임해갖고 첫 해하고 둘째 해에 33%를 올렸잖아요. 경제적으로 큰 충격만 빵 주고 나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용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경제적 충격을 너무 세게 줘서 힘들어져서 그다음부터 찔끔찔끔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차라리 매년 6% 내지 8%의 인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렸으면 경제적인 충격도 덜 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릴 수 있었는데 처음에 무리하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처음 두 해 그렇게 많이 올려갖고 충격만 주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승도 결과적으로는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못 올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분석할 때 사실을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이 더 줄 수 있는데 못 줄어진 것이 안타깝고 이 부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팩트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한 게 뭐가요? 2017년 18년 인상률하고 2019년도 제가 그러니까 무슨 팩트에 안 맞는 얘기를 했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첫 두 해에 많이 올렸고 세 번째 2019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 그때는 근데 뭐 그게 얼마 올렸어요? 뭐예요? 그때는 얼마 못 올렸지. 아니 그러니까 두 해를 연속 많이 올렸는데 두 해가 다 33%였던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합해서, 조절이 합쳐서 됐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첫 해 33, 두 해 33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고요. 2년치가 33%라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을 드린 거고. 최저임금 받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조금 소득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동의 제가 가치가 그런 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왜 무리하게 그렇게 첫 해하고 둘째 해에 왕창 올려갖고 경제적 충격을 주고 정작 세 번째 해는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도 찔끔 인상할 수밖에 아니, 없는 그거는 경제 상황을 당연하죠. 만들어놨어요. 아닙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으신데 이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올려라가 아니고
사실상 이게 노사 정부가 간 주도하는 합의에 게 의해서 맞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최민희. 본부장 비리. 네. 오늘 그 인사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시더라고요. 네. 일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본부장 비리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그럴 장관이. 용기 있는 네. 한동훈 내정자라면 네. 예,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폭탄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봐도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에 거의 매달 한국은행 통제로 확인이 됩니다만 광의통화라고 하는 M2가 매달 40조씩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놨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이렇게 강한 물가 상승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5%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잡는 통계는 주거비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훨씬 의원님, 높습니다. 물가 상승 그러면 전 세계적 현상이죠. 저기 중소상공인 지원 이런- 안 하실 겁니까? 이런 폭탄을 여러 개 넘겨받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죠. 아니 100조 편성하자고 한 게 그쪽입니다. 저기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청와대에서 임명했잖아요. 비서관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소된 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다 아니, 조작한 건 조작했잖아요. 증거 조작. 확인됐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시죠? 아니 이시원 당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게 입증이 됐으면 벌써 사법 처리가 아니 됐겠죠. 증거를 아니요. 조작한 거 국정원에서 조작한 걸 갖다가 재판에서 계속 하다가 그래서 알고도- 무죄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시원 하나 검사가 검찰에서 그 징계 받았잖아요. 아니, 기소는 안 됐잖아요. 기소는 안 됐어. 검사들이 아니,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기소를.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건 너무하고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강공주 증거- 쓴 분. 자꾸 증거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증거 그 조작의 조작된 겁니다. 공범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공범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에이. 그러니까 너무 그건 팔이 아니고. 안으로 굽으세요. 아니, 제가 이시원-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도 이시원 그렇지. 검사 같이 근무도 해봤는데 정말 착하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검사. 착하고 일 열심히 해서 간첩 조작 사건. 아니라니까요. 자, 김용남, 최민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